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도시가 들어설 곳들을 신용평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성남시 아파트를 신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연이자율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알아야 되죠. 까치마을 사단지 롯데의 경우 월세 거래된 게 있어요. 2020년 5월에 보증금 1억에 14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6월달에 9억 5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 수치를 넣으면 연이자율이 나오죠. 연이자율이 2.09% 나와요. 서울이 한 1.6% 정도 나왔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구해봤어요. 판교원 마을 3단지 푸르지오 84제곱미터죠. 이것도 4월에 거래된 게 있어요. 월세가 5천만원에 19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도 이루어졌죠. 아파트 매매도 이루어졌어요. 6월달에 좀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시기상 약간 차이가 있긴 있죠. 11억 2천만원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2.13%가 나와요. 서울과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죠. 하여간 다 2%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더 알아봤어요. 현대 아이파크가 또 있죠. 2020년 3월에 거래된 게 있어요. 월세가 2억 원에 210만 원에 거래됐어요. 부동산 가격은 9억 8,500만 원이에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연이자율이 3.21% 나와요. 분명히 서울보다는 한 단계 아래죠. 성남시 아파트들이. 서울은 한 1.6% 정도 나오죠. 다 2% 이하로 나와요. 그래요. 성남시의 아파트들이 서울처럼 매겨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연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연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등급이 떨어짐을 의미하죠. 즉 안정성과 위험성 측면에 있어서 서울보다 등급이 떨어져요. 한 단계 떨어지죠. 그래요. 성남시라 해서 다른 경기도 도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거의 서울과 유사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연이자율은 서울보다 떨어지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임대료가 높다는 얘기인 거죠.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판교월 마을 3단지 푸르지오가 보니까 4월에 월세 거래된 게 있죠. 아까 확인했죠. 5천만원에 190만원에 거래됐죠. 매매 가격은 11억 2천만원이었죠. 6월달에. 근데 월세 비교할 게 별로 없었어요. 비슷한 기간에. 근데 이제 전세는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전세는 같은 시기에 거래된 게 있어요. 6월달에 이제 성남시 프로주오가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죠. 전세가. 성북구 기름 뉴타운 보니까 그 레미안 있죠. 성북구에 레미안이 있어요. 전세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전세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조금 싸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성남의 프루지오가 한 20% 가까이 더 비싸죠. 한 6, 7%더 비싸죠. 성북구 레미안은 6억 2천만 원인데 판교 프루지오는 7억 2천만 원이죠. 1억이 더 비싸요. 그래요. 확인이 되죠. 5천만 원에 190만 원이면 그래요. 임대료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레미안은 1억 원에 130만 원이죠. 비록 보증금이 조금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월세가 60만 원이 더 많잖아요. 성남시 프루지오가. 그렇죠. 까치마을 4단지를 봤어요. 롯데. 9억 5백만 원에 거래됐죠. 6월달에. 근데 월세는 1억 원에 한 140만 원에 거래됐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북구 레미안이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13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은 10억 5천만 원이죠. 아파트 가격은 1억 원이 큰데 월세는 더 작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성남시 롯데가 월세가 더 커요. 아파트 가격은 1억 원이 낮지만 그렇죠. 근데 특이한 점은 전세 가격이 낮아요. 4억 9천만 원이잖아요. 많이 낮죠.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서울은 보니까 성북구 레미안 6억 2천만 원이죠. 그리고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가 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요. 좀 특이한 경우죠. 보통 어떤가요? 보통 월세가 높으면 전세도 높죠. 이게 약간 이상한 경우죠. 다른 것도 알아봤어요. 현대 아이파크를 알아보니까 3월에 월세 거래된 게 있어요. 보증금 2억 원에 210만 원에 거래됐죠.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가 2억 원에 1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5월 거래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5월달에는 오히려 더 올라갔겠죠. 그래요. 거의 그 월세를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전세를 보면 어떠냐. 전세도 보면 7월에 7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6월에 6억 5천1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3월에 7억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6월 6억 5천100만 원은 좀 낮게 거래된 것 같죠. 하지만 이걸로 비교하더라도 전세가 어떤가요? 성북구 레미안과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보다 높죠. 확인이 가능하죠. 높아요. 그래요. 그래요. 한 7억 원 정도 거래됐겠죠. 현대 아이파크는 전세가 다 높죠. 그래요. 매매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를 알았어요. 안정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는 서울보다 한 등급 떨어지죠. 한 등급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럼 서울에 한번 연이자율 한번 살펴볼게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 6단지가 있어요. 레미안. 그래요. 그래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 6단지죠. 이것을 연이자율을 구하면 1.72%가 나와요. 2% 이하죠. 성남보다 확실하게 낮죠.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를 구하면 어떤가요? 이것도 연이자율을 구하면 1.49%가 나와요. 아주 낮죠. 강남도 한 1.6% 나왔는데 유난히 낮음을 알 수 있어요.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를 한번 그래서 봤어요.
서울지도죠. 서울지도예요. 동대문구는 서울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어요. 근처에 보면 종로가 있고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서울 중앙과도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래요. 다리 건너면 어떤가요? 바로 강남구죠. 위치가 좋아요. 안정성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그 지역, 허브리집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렇죠.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위치가 괜찮죠. 그래요. 다리 건너면 강남이고, 서울의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고, 종로구 뭐 이런데, 서울특별시. 그래요. 안정성이 낮다는 거는 개발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역도 많이 낙후돼 있죠. 동대문구나 종로구 이런 데도, 동대문구도.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성남시 아파트의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 되겠죠. 판교원 마을 3단지 프로지오 보면 84제곱미터죠. 2016년에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8월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한 71.23%예요. 현대 아이파크는 2016년 12월에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 8월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56.16%예요. 그래요. 상승률이 낮진 않죠. 3년간 또 50% 이상 오른 거죠.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서울보다 좀 떨어지죠, 사실은. 그래요. 노원구 권영 3차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 89% 올랐죠.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도 그래요. 16년부터 20년 사이에 76%가 올랐어요.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도 74%가 올랐죠. 그래요. 그러면 서울이 74.56% 상승했다고 가정할게요. 가장 낮은 걸로 잡는 거예요. 84제곱미터만 해당되겠죠. 저번에 정한 기준에 가면 그러면 59% 이상이면 A등급, 40에서 80 사이면 B등급이죠. 그럼 성남 아파트는 어때요? 그냥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71, 56의 평균을 구하면 63.7%죠. 그럼 A등급 돼요. 그 성남 아파트 등급 어떤가요? BA 등급이 돼요. 그래요. A등급이라 했지만 또 얼핏 봐도 뭐 서울보다 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성남시가 서울과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또 강남과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등급이 떨어지죠. 강남이 아니라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도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연이자율이나 뭐 투자 수익률이나 다 이게 수치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성남시 아파트 공급 정책은 어때야 될까요? 성남시 역시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해서 해야 돼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서울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요. 공공아파트와 같은 낮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낙후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강남하고 비슷하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과 거의 같다고 여기죠. 또 강남과 비슷하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여기에 많은 IT 기업들이 몰려 있죠. 왜 이렇게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나요?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혹은 강남과 비슷하다 여겨지죠. 근데 낮은 등급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이 낙후되겠죠. 낙후된 지역에 과연 대한민국의 좋은 이런 IT 기업들이 계속 있을까요? 계속 안 있는다는 거예요. 떠나겠죠. 서울로 돌아가 버리겠죠. 서울에 개발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역시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주택을 주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면 성남시 역시 파멸하게 돼요. 그럼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책은 뭔가요?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지역을 파멸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럼 서울 지역 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서울 지역 내에 어떤 지역에 공공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은 낙후되겠죠. 서울시 내에서 그래요. 낙후된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쓰면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지역 판멸 정책이 되는 거죠.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점심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왜 그래요? 최고급 등급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 10,000채 공급해 보세요. 최고급 아파트 만채에 만채로 이주하는 이들이 생기겠죠. 즉 B등급 낮은 등급 아파트에서 A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이들이 생겨요. 그럼 B등급 아파트도 비겠죠. 그럼 C등급 아파트에서 B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이가 생기겠죠. 그래요. 그럼 C 아파트가 또 비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낮은 등급 아파트, 이 아파트에 만채를 보급해 보세요. F등급에 사는 이가 이 아파트를 옮기겠죠. 만약에 다 옮긴다 치더라도 10,000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요. 높은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이 아파트, 가장 낮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낮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또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나 뭐 구매력 없는 뭐 이렇게 낮은 등급에 사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가장 낮은 등급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말했어요. 지역을 파멸시키는 정책이에요. 이런 나쁜 짓인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나쁜 짓인 거예요. 겉으로는 약자를 위하는 척하고 낮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악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남시가 지금 서울처럼 여겨지지만 또 강남처럼 여겨지지만 낮은 등급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때요? 10년 뒤에도 서울처럼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서울과 격차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중요하죠. 서울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단지별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요. 부동산 균형하기는 어떤 게 있나요? 두 요인이 있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과 연이자율.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에도 이상이 없을 경우 1등급으로 매길 수 있죠. 두 요인 중 한 요인이 이상이 있을 경우 2등급으로 매길 수 있죠. 두 요인 중 두 요인이 이상이 있을 경우 3등급으로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를 보면 어때요? 연이자율 1.49%고 투자 수익률이 78.84%예요. 성북구 기름 뉴턴을 보면 연이자율이 1.72%고 투자 수익률이 100%예요. 그러면 정상을 평균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두 개로만 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많은 단지를 조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뭐 편의상 두 군데의 평균을 정상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연이자료의 평균 정상은 어떻게 되나요? 1.49와 1.72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1.605%가 돼요. 투자 수익률은 78.84%와 100%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럼 89.51%가 되죠. 성북구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이 100%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죠. 기름역 근처에 있죠. 그래요. 여기죠, 여기. 근처에 기름역이 있고, 주변에 좀 개발이 잘 돼 있죠. 주변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있죠. 기름 레미안 1단지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요. 그래요. 잘 개발이 돼 있어요. 많이 올랐죠. 허브리츠, 동대문 허브리츠도 보면 괜찮아요. 용두역이 근처에 있죠. 여기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죠.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청계천도 있고 괜찮죠. 홈플러스도 있고 괜찮아요. LG 베스트샵도 있고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84제곱미터 서울 아파트 단지 신용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평수마다 연이 자율과 투자 수익률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면적 별도로 다 구해서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단지별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 6단지는 단지별 연이자율이 1.72%죠. 단지별 투자 수익률은 100%죠. 그러면 어떤가요? 평균이 어떤가요? 1.605%라 했죠. 정상이라 했죠. 89.51%죠. 그러면 성북구 기름 뉴타운은 연이자율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평균보다 떨어지죠. 그리고 단지별 투자 수익률은 평균보다 높죠. 뭐 그렇게 나오겠죠. 뭐 평균으로 구했으니까 편의상. 한 개는 비정상이고 한 개는 정상이죠. 그럼 2등급이 되는 거죠. 뭐랬어요? 두 요인 중 한 요인 이상 있으면 2등급이라 했죠.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에도 이상이 없으면 1등급이라 했죠. 두 요인 모두 이상 있으면 3등급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북구 기름 뉴턴 6단지 레미안은 임의로 정한 그 규정에 의하면 2등급이 되겠죠. 근데 서울 아파트 단지는 몇 등급인가요? AA 등급이죠. 그러니까 AA2 등급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 내에서 2등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등급은 AA2 등급이죠.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죠. 1.49%는 1.605%보다 나으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투자 수익률은 89.51%보다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건 비정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레미안 허브리츠는 AA2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둘 다 뭐 정상이 나왔으니 크겠죠, 원래는.
네, 임으로 정해서 그렇지. 그래요. 야, 근데 성공고 기름 뉴타운이 많이 올랐죠. 100%는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동대문구 레면 허브리지는 좀 적게 올랐죠. 물론 부동산 투자 수요를 좀 조사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요. 괜찮은 거죠. 좀 덜 오른 건 사도 괜찮겠죠. 뭐 경남 아너스빌이나 뭐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도 마찬가지죠. 한 76% 오르고 74% 오르고 그래요. 나쁜 위치는 아닌 거죠. 이런데도 뭐 사면 괜찮아요. 그래요. 좀 덜 오른 건 사도 괜찮겠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